절대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사람 잘못 본 대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너희 아들 인생? 여기서 끝장내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명심해. 이게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장부였단 말이지? 굵게 쏟아지는 장대비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들이 엉킵니다. 30년 전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누명을 쓴 채 쫓겨나던 한 여자의 뒷모습과 현재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오만하게 미소 짓는 또 다른 여자의 얼굴이 교차됩니다. 한정숙 씨는 거칠게 몰아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통증에 마른 세수를 하며 달력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숫자의 정직함만을 믿고 살아온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시작해야 하는 날입니다. 정숙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미로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뒤를 캐고 부정한 돈의 흐름을 쫓던 세무. 조사관으로서의 감각이 늙어버린 몸속에서 다시금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계산기를 손끝으로 쓸어내립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일을 넘어 30년 전 가슴에 박힌 비수를 되돌려주는 피의 기록이 될 것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집 거실은 무거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평생을 돋보기 할머니라 불릴 만큼 깐깐하게 살아온 그녀의 자부심은 아들 민호가 데려온 한 여자로 인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지수라는 이름의 여자는 맑은 눈을 가졌지만 그녀의 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린아이 하나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수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부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오빠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는 그 당당함이 정숙 씨에게는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수 씨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도 외면한 채 벽에 걸린 아들의 반찬 가게 사진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가업을 잇겠다고 약속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하필이면 가장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정숙 씨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지수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단한 침묵을 견뎌내며 아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조차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평생 숫자의 세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온 그녀의 눈에는 그 손익계산서가 너무나도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정숙 씨의 모진 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아들 민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숙 씨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은퇴 생활을 영원히 끝내버릴 파멸의 소리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 뭉치에는 횡령 및 배임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붉은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운영하던 미잔의 반찬 가맹점 본사에서 보낸 고소장이었습니다. 식자재 대금 5억 원을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 민호는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본사 대표는 정숙 씨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최미자였습니다. 미자는 민호가 가장 믿고 따랐던 이모였고 가맹점을 낼 때도 모든 편의를 봐주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 부속 서류들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세무조사관으로 잔뼈가 굵은 그녀의 눈에 교묘하게 조작된 거래. 명세서와 허위 세금 계산서들이 하나둘씩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을 제물로 삼아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려는 치밀한 기획 범죄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길로 미자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금색 명패 뒤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던 미자는 사색이 되어 달려온 정숙 씨를 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저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에 냉혹한 시선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미자는 도와달라는 정숙 씨의 애원을 단칼에 거절하며 오히려 아들의 구속을 운운하며 협박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탈을 쓴 악마가 아들의 인생을 밧줄로 묶어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평생 억눌러왔던 차가운 분노가 얼음물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숙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을 바닥에 내던지고 적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미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녀가 가장 가려워하던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미자는 사업이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난 비자금과 세금 문제를 해결해줄 믿을 만한 격리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전직 경력을 무기로 내세우며 아들의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미자의 개인 비밀 격리가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 씨는 세무사 사무소에 권위 있던 사무장이 아닌 최미자의 발치에서 구두를 닦고 커피를 타는 하녀와 다름없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숙 씨를 우리 집일을 도와주는 늙은이라 부르며 대놓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눈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미자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파쇄기통에 담긴 종이 가루들을 소중하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남들은 쓰레기라 부르는 그 종이 조각들이 정숙 씨에게는 미자의 목을 칠 수 있는 단단한 칼날 조각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돋보기를 쓰고 그 종이 조각들을 이어붙였습니다. 눈이 빠질 듯한 통증과 허리의 비명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 씨가 정숙 씨의 방에 조용히 들어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 씨의 눈에는 정숙 씨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과 신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밤샘 작업 끝에 겨우 형태를 갖춘 한 장의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자가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공식 정산서와는 완전히 다른 수치들이 적힌 이면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식자재 단가를 30% 이상 부풀려 차액을 챙기고 그 돈을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역시 숫자는 주인보다 정직했습니다. 미자가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성공한 기업가 행세를 해도 그녀가 남긴 영수증 조각들은 그녀가 추악한 도둑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자의 오른팔인 강상무가 정숙 씨의 움직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정숙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정숙 씨가 가방을 챙겨 나갈 때마다 검문하듯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들 민호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미자는 정숙 씨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원본 장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것은 기회이자 동시에 함정이었습니다. 원본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 미자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만약 들킨다면 정숙 씨 자신은 물론 아들의 인생까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지수 씨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돌보고 있는 환자 중에 과거 미자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던 큰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수 씨는 그 환자의 신뢰를 얻어 미자의 과거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립무원의 처지라고 생각했던 정숙 씨는 자신이 그토록 밀어냈던 지수 씨가 이미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두 여자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보이지 않는 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찾으시는 건가요? 청소부 아주머니 치곤 서류. 보는 눈이 꽤나 높으시네요. 감히 내 뒷조사를 해? 한정수. 내가 아직도 또 세무서 반장인 줄 아나 본데. 착각 마. 경찰 불러. 누가 먼저 수갑을 차게 될지. 오늘 끝장 한번 보자고. 정숙 씨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립니다. 미자의 집무실 비밀 금고 앞에서 장부를 손에 쥐는 순간 불이 켜지며 미자의 충복인 강상무와 건장한 사내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지만 그녀의 눈은 굶주린 뱀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자는 정숙 씨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파쇄지를 모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듯 정숙 씨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내들이 거칠게 정숙 씨의 가방을 빼서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 씨가 밤새도록 이어붙인 장부의 사본들과 미자의 비자금 세탁, 경로가 적힌 메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자는 그 서류들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의 명예가 아들을 살리겠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 명품 구두 아래서 처참하게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꺾였지만 시선만은 미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된 숫자들을 되새기며 마지막 패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강상무는 정숙 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부숴버렸고 그녀를 사무실 구석방에 가두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채 아들 민호의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집무실에서 정숙 씨는 자신의 무력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평생 숫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건만 현실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정숙 씨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불빛들 중 하나는 미자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의 피눈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뱉어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수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너까지 위험해지면 어쩌려고?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낼 수 있어.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지수 씨가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채 미자의 사무실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자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큰손 회장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지수 씨가 돌보던 환자가 자신의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실세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단순히 환자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미자의 추악한 과거 행적을 모두 전해들었던 것입니다. 지수 씨의 기지로 잠시 문이 열린 틈을 타 정숙 씨는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여자는 쏟아지는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자가 보낸 사내들이 추격해왔지만 지수 씨는 미리 연락해둔 배달 기사들과 가맹점주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시야를 따돌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온몸이 떨려왔지만 정숙 씨는 지수 씨의 손을 잡은 온기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본사가 제출한 허위 증거들이 재판부를 설득했고 민호는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 결국 영장 발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엉망이 된 거실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미자의 수아들이 이미 집을 난도질해 놓았고 정숙 씨가 모아두었던 원본 증거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제 정숙 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세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아들을 구하겠다는 희망도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편인 것만 같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저 짓밟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지수 씨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정숙 씨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지수 씨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방수팩에 쌓인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숙 씨가 미자의 사무실에서 쫓겨나기 직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디지털 장부의 핵심 백업본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수 씨는 미자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정숙 씨가 남긴 신호를 따라 그 파일을 복사해 두었던 것입니다. 지수야, 내가 어떻게 이 귀한 거. 난 너를 그토록 미워했는데. 어머니, 저도 오빠 죽고 세상 원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속여도 마음은 못 속이잖아요.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숫자에 미쳐. 정작 봐야 할 사람을 못 봤어. 정숙 씨는 USB를 쥐고 지수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정숙 씨의 심장이 지수 씨의 뜨거운 눈물로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자신이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를 그토록 애틋하게 키우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고로 죽은 오빠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지만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죽은 가족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반성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서류상의 결함만 찾으며 사람을 평가해 왔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키우는 지수 씨를 아들의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신의 편협함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수 씨야말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수 씨와 같은 사람들이 억울해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여자는 밤을 새워 USB 속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정숙 씨의 전문적인 지식과 지수 씨가 가맹점들을 발로 뛰며 모은 현장 데이터가 합쳐지자 미자의 거대한 비리 그물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자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챙겨왔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중죄였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후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무 보고서가 아니라 30년 세무조사관 인생을 건 정의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미자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미자가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뇌물을 뿌린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전사의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최미자의 화려한 몰락이 시작될 주주총회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미자 회장님, 오늘이 당신의 화려한 날이 될 것 같네요. 한정숙, 내가 여길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끌어내. 끌려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국세청 조사국에서 지금 이 정문을 통과하고 있거든. 미잔의 반찬 본사 강당은 수백 명의 가맹점주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미자는 단상 위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강연하며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벌컥 열리며 정숙 씨가 지수 씨와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자의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정숙 씨는 미리 연락해둔 국세청 후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단상 위로 올라가 미자의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미자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이중장부의 내용과 비자금 세탁 경로가 도표로 펼쳐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피땀 어린 돈이 미자의 명품, 가방과 해외 저택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단상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숙 씨는 미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목조목 그녀의 죄를 읊었습니다. 30년 전 고향에서 미자가 정숙 씨의 이름을 도용해 사기를 쳤을 때 용서해줬던 것부터 지금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비열한 짓까지 정숙 씨의 목소리는 강당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이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미자는 이건 다 조작이다. 한정숙이 나를 질투해서 꾸민 일이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통장 명세와 통화 녹취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졌습니다. 미자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믿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그녀가 믿었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이미 그녀의 번호를 수신 차단한 뒤였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끊기는 순간 가장 먼저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정숙 씨는 미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할 줄만 알았던 복수의 끝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라기보다 비뚤어진 숫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엄숙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정숙 씨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미자를 보며 정숙 씨는 처음으로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 결국 그 돈에 깔려 죽게 된 한 인간의 말로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오늘 저녁은 민호 삼촌이 만든 반찬 먹는 거죠? 그럼 우리 강아지 배고팠구나?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 차려놨단다. 어머니, 오늘 결산 장부 다 맞아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장부가 완성됐네요. 사건이 해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으며 그녀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에게 배상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 민호는 누명을 벗고 본사의 횡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반찬 브랜드 정숙한 찬을 차렸습니다.
이름처럼 정직하고 깔끔한 맛으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세무서의 칼날 같은 조사관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게 한쪽 귀퉁이에서 지수 씨와 함께 작은 세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세금 문제로 찾아올 때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돋보기를 꺼내 들고 그들의 장부를 꼼꼼히 살펴줍니다. 지수 씨는 그런 정숙 씨 옆에서 따뜻한 차를 내오며 상담을 돕습니다. 어느덧 지수 씨와 민호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수 씨가 키우던 아이는 이제 정숙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아침마다 품으로 달려듭니다. 정숙 씨는 아이의 통통한 볼을 부비며 생각합니다. 평생 숫자를 맞추며 살아왔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합계는 결국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오지 않던 행복의 수치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저절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게 안으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정숙 씨는 오늘치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지만 최소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 길만큼은 정직하다는 것을 그녀는 믿습니다. 숫자는 때때로 사람을 속일지 몰라도 진심을 담은 땀방울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정숙 씨는 미소 짓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어머니, 퇴근하시죠? 아들 민호의 목소리에 정숙 씨는 돋보기를 안경집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수 씨의 손을 꼭 잡고 가게를 나서는 정숙 씨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해 보입니다.